엄마 같은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진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고 이내 고요하게 굳는다. 잠시 후 그녀는 식탁 위에 낡은 공책을 천천히 펼친다. 거기엔 작게 적혀 있다. 지켜보기만 하는 건 오늘로 끝이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라도 내릴 것 같은 눅눅한 공기가 골목마다 깔려 있었어요.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며 반찬통 뚜껑을 닫고 있었죠. 평생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김치 국물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고 마른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그 도시락을 팔던 손으로 다시 가게 셔터를 내렸던 날들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전화를 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조금 설렜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죠? 간단히 식사나 하시죠. 그 말 한마디가 며칠치 피로를 한순간에 잊게 만들었어요. 나는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반찬 가게에서 모아둔 용돈으로 산 얇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가 철저했고 입구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주저하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며느리 윤지영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초대해서 왔어요. 오늘 식사 같이 한다고 해서.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 안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들, 며느리의 부모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식탁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될까? 하지만 이미 초대받았으니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부엌 쪽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 말이 반가워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그는 이내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손님들 계시니까 괜히 아시죠?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종이봉투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정성껏 만든 동태전과 잡채가 들어 있었죠. 이건 내가 만든 반찬이야. 그냥 한번 맛이나 보라고. 내가 조심스레 내밀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은 전부 케이터링이에요. 그거 굳이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 손끝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음식을 싸오셨대라며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장 반찬 가게 하신다던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내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아들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요?
예전에 시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시장 아줌마로 축소된 내 인생,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부끄러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 한쪽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지영 씨가 와인을 따르려다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은 와인 안 드시죠? 입맛에 안 맞으실 거예요. 그 말엔 배려보단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돈댁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박 대표님 어머님이시라 그런지 인상이 참 선하네요. 그 칭찬조차 가벼운 동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물을 따르려다 손이 미끄러져 잔이 넘어졌습니다. 물방울이 식탁볼을 적시고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손수건을 꺼내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매번 창피하게 굴어요? 그 소리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엔 오시지 말라니까 왜 굳이 와서. 그는 문득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말을 삼켰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히 왔나 봐.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때 사돈댁 여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어머님이 정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 그런 부모님 보기 드물죠.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지만 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가보마. 몸이 좀 안 좋아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눈앞에서 번쩍거렸습니다. 그 밝은 불빛 아래에서 나는 너무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동태전이 눌리고 잡채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괜히 가져왔네. 나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창피하게 굴어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아프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택시를 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버스가 와서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집에 도착해 코트를 벗지도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달력엔 지난달 날짜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엔 오늘 아침 남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위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밤의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을 내뱉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을 위해 다 바쳤는데,
이제는 이름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 발표회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하던 순간이요.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을 파세요. 그래서 매일 김치 냄새가 나요. 근데 난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말에 교실에서 사람들이 웃었지만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내 냄새를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세월의 무게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머리는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나도 쉬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평생 만든 건 반찬이 아니었어. 사람의 마음이었지.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히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고 서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언젠가 모양을 바꿀 거라는 걸. 새벽 5시가 되자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울지 말자.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울음이 멈춘 자리에 아주 조용한 결심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는 그 바람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뒤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버리면 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이 있어야 그나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낡은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끝에 남은 김치 국물이 시려웠습니다. 손님도 웃음소리도 사라진 이른 새벽 시장은 세상의 잔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나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보와 함께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연락이 왔죠. 10수년을 버틴 자리였는데 세상은 참 쉽게 누군가를 지워버립니다. 나는 남은 반찬을 전부 싸서 마지막으로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너 덕분에 살았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내 손때 묻은 계산대 위에 마지막 하루의 숨결이 남았습니다.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이었죠. 방은 손바닥만 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 맞을 일은 없겠지.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낡은 침대 위에 앉아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귀에는 윗방 사람의 기침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엉켜 들렸습니다. 그 잡음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밥 대신 물만 마셨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지만 목이 메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음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눈물도 다 말라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 알바 자리를 찾았습니다.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쓰레기 분리, 뭐든 해야만 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일하니 마음이 조금은 덜 복잡했습니다. 청소 중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일이 끝난 후
시장 뒷골목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술 한 잔을 시키려다 망설였지만 결국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입안으로 술이 들어가자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 있잖아요. 아들 잘됐다고 자랑하더니 요즘은 가게도 접었대.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모르는 거라니까. 자식이 다가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죠. 맞아요. 자식이 다는 아니네요.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 환자들이 잠든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길게 이어졌고 바닥은 내 발소리를 고스란히 삼켰습니다. 걸레를 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한 병실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는 아직도 안 왔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요. 대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창가 쪽 침대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노인. 며칠 전부터 이 병동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걸레를 들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김노인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새 얼굴이네. 요즘은 젊은 사람이 이런 일 잘 안 하던데.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진 않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려고 별짓 다 했죠. 근데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덜 시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야, 나 이제 괜찮단다. 너도 내 삶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그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정리하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녀는 내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용서는 말이죠. 결국 자신을 위한 거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거래를 너무 비싸게 팔아요. 그날 밤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서가 거래라면 나는 이미 너무 손해를 본 사람이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거래를 끝내지 않았다는 걸. 며칠 뒤 김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맡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숙님께. 그 안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탁이에요. 세상에 진 빚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세요.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나는 그 편지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아직은 작고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내가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대표님, 이번 계약건은 정말 잘 되셨습니다. 그 이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병원 이사장과 함께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 그가 여전히 세련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죠. 나는 청소도구를 잡은 채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는 분입니까? 준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오히려 내 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김노인의 편지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진 빚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세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빚을 갚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그 문장 아래 나는 한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박준호.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좋아. 이제 울지 않는다. 대신 갚는다. 그 말과 함께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설치고 낮이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 불씨는 아직은 약했지만 분명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번에 병원 쪽과 큰 계약 따냈대요. 그 사람 박 대표? 누군가의 평범한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은 내 귀를 붙들었습니다. 준호가 병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죠. 나는 다시 그 병원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끌고 다니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명의 직원이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요즘 계약서 쪽이 좀 복잡해요. 돈이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으로도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냄새, 부패와 기만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최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내 오래된 친구이자 시장에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식 씨, 내일 조금 도와줄 수 있나? 그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정숙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는 울지 않는다. 대신 움직인다. 다음 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만식 씨는 예전처럼 농담을 던지지 않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보구먼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이야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가 병원 쪽 계약에 관여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보를 좀 수집해야겠구먼요.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나와 만식 씨, 그리고 시장에서 은밀히 도와주기로 한 몇몇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준호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파헤칠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존재가 든든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죠. 정보는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느 거래처의 이름,
어느 날의 송금 기록, 그리고 익명으로 돌려진 서류 한 장. 처음에는 그것들이 연결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각들을 모아 천천히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퍼즐 조각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만식 씨가 조심스럽게 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정숙 씨, 이거 한번 봐요. 그 파일을 열자 내가 아는 이름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준호의 회사명이 적힌 거래 명세서, 그리고 거기에 찍힌 낯익은 거래처. 그 문서들은 내가 이해하기엔 어렵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이체된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건 비자금 같은 거 아니요? 나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요. 저 금액들이 어디로 흘렀는지 추적하면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분노는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가 이렇게 더러운 일을? 그 생각에 속이 끓었지만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만식 씨의 인맥을 통해 회계사와 전직 은행원을 만났고 그들은 문서 해석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영수증 위조, 차명 계좌, 외상 매출금 조작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머리가 아팠지만 곧 나는 그 말들을 내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준호의 회사가 사용하는 세무 대리인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개인 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고급 생활비로 쓰인 흔적들이었죠. 나는 그 흔적들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무기력함이 이 증거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구나. 그 생각을 하자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하고 모두가 흔들리지 않도록 치밀히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관련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준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록은 길어졌고 나는 그 기록을 매일 밤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돈만 밝히는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이용했고 필요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더 큰 이득을 취하는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계산은 나를 분노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단초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 거래처에서 준호 회사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 중 일부가 준호의 개인 차명 계좌로 이체된 기록을 찾은 것입니다. 그 기록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금액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나는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밤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뒤편 허름한 다방에서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숙 씨, 이거면 경찰에 갈 수도 있겠구먼요. 그의 목소리에 가벼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만으론 부족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터뜨려야 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권력자들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신문기자 한 명과 접촉을 하고 공익고발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저는 기사를 쓸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파장이 클 테니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장은 클수록 좋았습니다. 그 파장이 준호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증거들을 복사하고 날짜별로 정리하며 기사에 첨부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나는 그 노동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은 더 이상 반찬을 만들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사람의 위선을 벗겨내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던 밤 나는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끝내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이제 복수의 횃불이 되어 내가 오래 묻어둔 모든 상처를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창문 유리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 빛에 공책 속 이름들이 그림자처럼 비춰졌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숫자와 날짜가 더는 무의미한 낱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 골목에서 만식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공격할지 정해야 할 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모은 것은 증거의 씨앗이었고 그것을 꽃 피우려면 정확한 시기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첫 번째 길은 공개적 폭로였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작은 파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죠. 나는 언론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한 번에 터뜨리면 숨기려는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움직이려면 확실한 팩트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만식 씨는 그 점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을 소개해 주었고 그 기자는 우리가 보여준 문서 일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냉정했지만 집요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기사로 내겠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행하시죠. 공개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증거를 더 모아오십시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공적 자료와 내부 문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다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에 오래 종사했던 이웃, 전직 세무사, 그리고 준호의 전거래처 직원까지 하루에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내가 내세운 것은 분노도 아니고 구걸도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사실을 정리해서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통했고 조금씩 문서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차명 계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래처의 거액이 한 회사의 외상 매출금으로 잡히고 그 금액의 일부가 다시 개인으로 흘러간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 송금 내역은 손에 쥔 누군가의 손목을 쥐어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들여다보며 속으로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하나씩 연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분화했습니다. 첫째, 기자에게 보여줄 완결된 자료를 만든다. 둘째, 회사 내부의 협력자를 확보해 내부 진술을 확보한다. 셋째, 며느리의 사돈댁과 한기태 대표 등 관련자들의 공적 행적과 자금 흐름을 조사한다. 셋째, 폭로 시점을 정해 한 번에 공개한다. 협력자 확보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말한 대가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움츠러들었죠. 나는 그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부정이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많은 이들이 숨을 쉴 겁니다. 내가 느낀 두려움과 분노를 숨기고 나만의 논리를 냈습니다. 그 논리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조금씩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공을 들인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 발표일에 늘 외부 손님과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폭로 시점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들떠 있을 때 그 무대 한복판에서 그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체면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그를 둘러싼 동료와 가족들의 허울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법적 절차도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기사에만 의존하면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 나오거나 내부자가 압력을 받을 경우 상황이 꼬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세무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받고 공익 제보자 보호 규정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만식 씨는 은행 골목에 아는 사람을 통해 차명 계좌의 실체를 추적했고 나는 그 정보를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나 혼자서 준비한 작은 연극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 낡은 어머니의 얼굴로 일부러 병원과 시장을 더 드나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장이었죠. 사람들은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방심했고 나는 그 방심을 이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고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복수의 도구는 무엇이든 적절하게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준호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회사 거래처 중 몇 곳에 서서히 불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자들이 그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익명의 문의를 넣어 거래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흔들리면 파트너들은 서둘러 손을 떼게 마련입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의 회사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라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망신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처가와 관련된 고급 모임 몇 군데에 우리 쪽에 제보를 흘려 그들이 점차 초라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돈댁의 평판이 흔들리면 준호의 체면 역시 지켜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들로서는 체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무너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를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서류 한 장, 은행 이체 한 줄, 거래처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 한 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들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라는 말 대신 나는 정리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리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준비가 끝나자 우리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고 공익 제보의 형식으로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밟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발표하기로 한 신제품 런칭 행사 당일 기자들이 그의 회사 앞에 모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장에는 긴장감이 돌았고 그 틈을 타 우리는 한 번에 진실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고시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그 바람을 환영했습니다. 바람은 내 안에 더러운 기운을 쓸어가 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내 마지막으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 밑에 오늘 날짜를 적고 펜을 덮었습니다. 내 손은 평온했습니다. 무기력하고 주저하던 내가 이제는 차갑고 계산적인 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나는 이제 사람의 위선을 벗겨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은 결코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획의 선언이자 오래 묶어둔 끈을 놓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은 긴 싸움이겠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단순한 파멸이 아닌 내 이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들을 되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결코 인간 이하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분풀이가 아니라 내가 빼앗긴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나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길목의 골목길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리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이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있었고 그 불씨는 곧 화염이 되어 누군가의 위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는 한 뭉치가 되었고 기자와의 약속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고 오래 묵혀둔 빚을 청산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가 반짝이자 손끝이 다소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신을 구두는 수선집에서 겨우 고쳐 신던 낡은 것이었지만 그 모습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간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만식 씨와 약속한 카페는 시청 근처의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 우리가 무언가를 알리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기자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의 노트북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 자료 잘 받았습니다. 매우 충격적이네요. 오늘 기사만 잘 내면 파장이 클 겁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나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우리는 기자에게 모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차명 계좌 흐름, 외주업체의 허위 계약서, 그리고 준호의 회사 임원들이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기자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증거라면 기사화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회사의 신제품 발표회가 있는 날이군요. 그 무대가 최적의 장소일 겁니다. 그의 말은 내 혀끝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자는 기자회견 직전에 온라인에 폭로 기사를 올릴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공익 고발장도 제출할 겁니다. 신문과 방송의 파장이 동시에 일어날 때 숨기려는 자들은 미처 대응할 틈을 잡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공개 행사장이라면 수치심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전이 되자 회사 앞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깔끔하게 드레스 코드가 맞춰진 사람들로 가득했고 플래시와 카메라가 분주히 오갔습니다.
나는 잠시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숨을 고르고 공책을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내가 직접 만든 요약 자료였습니다. 숫자와 날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였지요. 나는 그것을 기자에게 쥐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 기사는 예정대로 올라갔습니다. 첫 문장이 화면에 뜨자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곧이어 온라인 기사 링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집중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익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는 즉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수사의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내부 감사가 예고되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음이 났습니다. 뉴스가 쏟아지자 준호의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확인 절차를 이유로 결제를 보류했고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사내에서는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리고 회의실 유리문이 연이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음은 곧 그의 체면을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그 거드름과 오만함이 서서히 벗겨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사돈댁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불안감을 느낀 그들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사회적 모임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신이 흔들리자 며느리 지영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행사장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며 숨을 고르더군요. 기자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해명을 시도했지만 그의 말은 차단당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응당 책임을 지셔야죠. 어느 기자의 그 말에 주변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준비한 서류 속에는 그의 이름과 차명 계좌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사내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싸늘했고 몇몇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이 아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옆에서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딱히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욕의 주범 중 한 명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눈물은 연민을 가장한 계산일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의였고 증거가 말해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준호의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임시 조치를 내렸고 관련 자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보도되었고 그의 회사는 추가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적 스캔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공책에 적힌 날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의 한 직원이 내부 고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서 녹음 파일과 추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녹음에는 준호가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내용과 차명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결정타였습니다. 나는 그 파일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주인은 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협력사는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고객들은 불안에 떨며 대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초고속으로 체면을 잃어갔고 준호는 숨을 곳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장 골목에서 만식 씨와 만나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의 눈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대신 무겁고도 경쾌한 묵음이 흘렀습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과 방송 속보는 모두 그 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편에 섰고 정의의 편에 손을 들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시장의 이웃들, 아는 이들이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축하의 말은 내게 금전적 보상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성공했을 뿐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지요. 그 싸움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정리하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공책을 펴고 다음 단계의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소문처럼 퍼지던 이야기가 이제는 고정된 사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차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 골목에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되었대요. 정말 다 끝난 거래였나 봐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었습니다. 속으로는 기쁨이 아닌 냉정한 만족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작한 싸움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오전 중에 기자들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추가 취재를 이유로 내게 전화했고 나는 일부러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단정하게 앉아 증거의 일부를 더 내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말에는 감정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무거운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사옥에서 또 다른 폭로가 터졌습니다. 내가 준비한 내부 고발자들의 녹음 파일이 여러 공개되었고 그 내용은 이미 방송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녹음 속에는 준호가 거래처에 대해 횡령 지시를 하는 목소리도 차명계좌 운영 지침을 내리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이미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바란 건 이 판결이 아니라 공개였지만 공권력이 개입하니 상황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는 중단되었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취재진이 몰렸고 임원들은 분주히 회의실로 드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나는 집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약이 취소되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고 파트너사들은 발을 뺐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드러나자
이사회는 긴급히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허탈하게 서 있었고 직원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오래 준비한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의 속도는 나조차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처가 쪽에도 연이어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은 모임 초대를 취소당했고 지영의 부모가 다니던 봉사회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눈에 보이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과정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온 결과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준호의 집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무실 불빛은 어두웠고 집안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득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손자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잠깐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는 어깨를 펴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임원들과 거래처 대표들을 소환했고 몇몇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내부 자료들이 드러났고 증거의 연결고리는 점점 탄탄해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기반이 하나둘씩 붕괴되는 것을 보며 나는 어떤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쾌감은 복수심에서 나온 원초적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합리적 만족이었습니다. 한밤중 나는 만식 씨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건 이제 끝날 것 같소? 나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나면 더 이상 울 일도 없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몰락은 단지 사회적 파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행동이 공개되자 그의 인간관계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언론의 질문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 아닌 자기 방어의 눈물이었죠. 어느 날 밤 준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전화가 울리는 동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란 게 뭔지 내가 제일 잘 알겠지요. 그는 울음을 삼키며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회사 공장에서 대규모 인원 감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지만 그 찡함은 동정이 아닌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칼날이 사람들의 삶을 베어낼 때 그 여파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준호는 언론 앞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린 사과를 보며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눈빛이 아니었고 내 가슴에 그 어떤 회복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숙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 말은 차갑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이뤄진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몰락의 끝자락에서 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멸을 넘어서 그들의 재기불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확보한 증거들을 법적 절차에 맞게 정리해 남김없이 제출했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그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싸움이 단지 개인 감정의 분풀이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수차례 확인시켰습니다. 나는 내 이름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었고 그들이 다시 같은 짓을 못하도록 끝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주식은 바닥을 헤매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복수는 끝나도 상처는 남는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한 번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판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새로운 챕터를 열지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그 결과를 두 손 모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내 할 일은 끝났고 이제는 결과를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공책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오늘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문장을 쓰며 나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탄식도 증오도 아닌 오랜 기다림의 종결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들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의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내 가게 앞을 서성였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요청한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말에는 감정의 흔들림이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가방을 챙기고 만식 씨와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법정 근처는 전과 달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기자들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에서 결의로 바뀌어 있었고 나는 그들을 보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부끄러움의 고개가 아니라 오래전 잃어버린 존엄을 다시 세우려는 고개였습니다. 검찰청 안에서 내 진술은 차분히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님은 한 장 한 장의 서류를 보더니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숙 씨, 이 자료들을 확보하시느라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이 일에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감정이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말은 청사 안에 고요히 울렸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공판을 앞두고 집 앞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땅 앞에서 모든 것을
마주하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에 잠깐 가슴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근거림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무릎을 꿇을까? 그 생각을 하며 나는 천천히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어머니들을 비롯해 이웃이 모여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전의 연민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위로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구나. 만식 씨가 내 손을 잡아주자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우리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일부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안에서 예전의 무력함이 스르르 올라오는 느낌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잡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 되었고 동시에 내가 바랐던 결과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세월의 때로 더러웠고 눈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나의 눈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요. 엄마, 제가 못난 짓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속이고 제 이익을 위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엄마께서 저를 낳아주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함에서 나오는 연기였을까요? 나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결심한 바를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숙여 그의 눈높이에 얼굴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 그날부터 나는 내 아들로 살기를 멈췄다요.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고 그 말은 정확히 그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은 모두 기록돼 있어요. 내가 숨기려 했던 돈의 흐름과 위선의 얼굴은 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지워지지 않아요.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했던 잘못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섰다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의 어깨가 더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몇몇은 무표정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의 여부였는데 그건 시간이 알려줄 일입니다. 그는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돌려놓고 싶습니다. 돈도 갚고 사람들에게 사죄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길었고
그의 몸은 진짜로 부서지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응시한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용서와 회복은 다른 문제요. 내가 한 죄를 갚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의 사이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는 고개를 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요. 첫째, 내가 빼앗은 것을 모두 공개적으로 돌려놓는 것. 둘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앞에서 울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지고 당당히 사과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피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행동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로 치러야 할 벌은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더 깊이 몸을 숙였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래 참아온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정숙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니.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한 짓은 사람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자리는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상처는 내가 스스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갔고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뒤로하고 나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숨을 쉬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허전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깊고 서늘한 만족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전 잃어버린 존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가게에 앉아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까지의 모든 날짜와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심판은 이루어졌다. 그 글을 쓰며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수가 아니라 내 삶의 이름을 되찾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결정과 사람들의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겼고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날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한결 부드러웠고 골목의 그림자도 예전보다 선명했습니다. 밤새 긴장감에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긴 싸움의 마지막 장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소식은 이미 새벽 뉴스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시장 앞에 모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웃들의 얼굴에선 호기심과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어깨를 잡아주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준호는 횡령과 배임의 유죄가 확정되어 기업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금융당국은 그가 빼돌린 재산을 동결하여 환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박수쳤고 나도 작은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그 박수는 누군가의 몰락을 즐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부정과 기만이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는 안도의 박자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민재가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쥐고 있었고 얼굴엔 아직도 잠이 덜 깬 천진난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꽃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나는 그 꽃을 받아 안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따뜻함은 내 가슴을 든든히 채웠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단단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 약속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증거도 숨겨야 할 서류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 당당하게 불리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마주볼 때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시장의 한 구석에 작은 판잣집을 얻었습니다. 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박하고 정직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가게 앞에 손수 쓴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숙 반찬 정직한 맛, 정직한 감. 간판을 걸며 나는 가슴속 깊이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첫 손님은 만식 씨였습니다. 그는 내게 한 접시를 건네고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정숙 씨, 당신의 맛은 여전하네요. 나는 웃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그 끝에 얻은 것은 단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하며 얻은 진짜 보상은 사람들의 신뢰와 나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내 반찬을 먹고 웃음 지었고 나에게 정숙 씨, 예전 맛이네요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들이 하나둘 모여 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어떤 큰 상도 화려한 파티도 이보다 값지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 나는 가게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는 준호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짓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요.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로 서서히 걸음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여졌지만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민재가 뛰어와 손에 큰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요.
그 봉투 안에는 어제 만든 반찬 사진과 사람들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은 힘이 됩니다. 정숙님, 고맙습니다라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한 장씩 읽으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인정이야말로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게 안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내 앞에 놓인 작은 상자에 손을 얹고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말에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지만 나는 웃으며 그것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울음이 아닌 웃음으로 이 감정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매일 장사에 매진했습니다. 때때로 신문에 실린 옛 기사들이 벽에 붙여졌고 손님들은 그 기사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 기사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든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시장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가볍게 흩날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재가 가게 앞에서 뛰놀며 웃고 만식 씨는 옆에 와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단지 복수의 완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되찾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평화는 싸움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단했고 오래도록 지속될 것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해가 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였고 나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조용히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평온과 당당함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평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